1주 두 번째 시간은 JSP 맛보기입니다. 이 강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설정한 환경들이 제대로 동작되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고안에서 생활하다가 입양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보육원에서 현재 부모에게 입양되었다는 걸 알고 아이들이 친구들에게서 놀림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늘 밝게 웃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너 고아라며? 진짜 엄마랑 아빠도 모른다며? 이렇게 놀릴 때도 그 친구는 당당하게 맞아. 그렇지만 어쩌면 너보다 더 행복한 아이일지도 몰라. 너는 선택되어서 부모님의 자식이 된 건 아니지만 나는 내 부모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분들의 자식이 된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우리 생각이 내 삶을 점령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늘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좋은 생각을 갖는 것,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불러온다는 얘기를 따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지면, 더 좋은 동반자를 만나면 10kg만 살을 뺀다면 지금보다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연료이지만 성공이 행복의 연료일 수는 없다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행복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웹 프로그래밍의 개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JSP와의 만남을 경험할 겁니다. 이번에 우리 Hello World JSP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고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네트워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트워크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전선이나 혈관, 통로 등으로 이루어진 망형 조직, 망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거물을 얘기하는 거죠. 거물은 이런 스타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망형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전선, 혈관, 통로 등으로 이루어진 망형 조직을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들은 방송사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 등으로 좀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 IT 분야에서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망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아래에 보면 우리 컴퓨터들이 연결된 개념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림과 같이 표현된 것을 우리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은 인터 사이에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존재하는 망을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고 보통 우리 여기에 있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것들을 이 컴퓨터를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부릅니다. 게이트웨이를 통과한 전체적인 이 컴퓨터들의 집합들을 우리는 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많은 랜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랜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망들을 우리가 랜과 랜 사이에 연결된 망, 와일드 에리어 네트워크 1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분야에서 네트워크는 컴퓨터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음을 뜻하게 되죠. 이런 것들 우리가 네트워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에서는 TCP, IP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CP라고 하는 것은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이라고 하는 거고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프로토콜은 우리가 차후에도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얘네들은 원래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외교 약속되어 있는 의정서, 국가와 국가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의정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의정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무엇을 한다고요? 예, 약속을 정의해 놓은 거죠. 약속. 자, 약속이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해놓은 약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우리나라 말로 표시할 때 우리가 통신을 할 때 발생하는 통신 약속 규약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약속들의 집합입니다. 자, TCP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미션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송, 전달 그런 의미입니다. 전송을 컨트롤, 조절해주는, 제어해주는 프로토콜 약속입니다. 통신을 제어해주는 프로토콜. 그래서 걔네들이 하위 계층을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은 인터넷을 처리하기 위한 약속, 통신 규약을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TCP, IP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 TCP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여러 개, IP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여러 개가 뭉쳐진 것을 TCP, IP 슈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토콜들의 집합 그런 의미가 TCP, I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인터넷 기반으로 동작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운영체제 접속 매체에 관계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방형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를 얘기를 해줄 때는 네트워크는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해서 총 7개의 모델로 7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닥을 형성해주는 계층을 물리 계층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정말로 우리가 그 통신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 신호가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약속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계층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계층들이 들어 있죠. 그래서 IP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위에 트랜스포트, 전송이라고 하는 계층이 들어 있고 그 위에 세션, 프레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계층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OSI라고 하는 것은 참조 모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 OSI 계층을 참고로 해서 만듭니다.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그 응용을 할 때는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이렇게 몇 가지 계층, 세 가지 계층을 묶어서 하나의 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TCP, IP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이 세 가지 계층을 묶어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포트 계층은 그냥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부르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 두 가지를 합쳐서 링크 계층 그렇게 부르죠. TCP, IP에서는 그래서 OSI 참조 모델을 참고해서 총 4개의 계층으로 프로토콜들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TCP, IP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토콜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집합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TCP, IP의 내용들은 HTTP 이것은 우리가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겁니다. FTP 이거는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겁니다. SMTP 메일을 보내기 위한 겁니다. DNS 도메인 네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프로토콜들이 집합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TCP, UDP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의 주소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TCP, IP 프로토콜 슈트라고 부르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들, 트랜스포트 계층의 프로토콜들, 그리고 인터넷 계층의 프로토콜들 얘네들을 합쳐서 요만큼 영역들을 우리가 TCP, IP 프로토콜 슈터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IP 주소입니다. IP 주소는 TCP, IP라고 하는 프로토콜 슈터 내부에서 컴퓨터를 서로 구분해 주기 위한 컴퓨터의 주소 체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IP 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IP 주소 체계는 IP 버전 4와 IP 버전 6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IP 버전 4에 해당이 됩니다. 버전 4에서는 도티드 데시멀 노테이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시말 10진수 형태의 노테이션 표기법을 씁니다. 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각각은 데시말 10진수 숫자로 이렇게 4가지 영역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4개의 10진수가
그 소수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얘네들은 172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로 표현하면 아래처럼 10101100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즉 하나의 10진수에 해당되는 값들은 총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총 하나의 영역에 256개의 구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진수가 총 4개가 있으니까 요 각각에 대해서는 8비트 255의 4승만큼에 해당되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는데 4바이트 체계가 되겠죠. 요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대략 42억 개가량의 컴퓨터들을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만들고 TCP/IP를 처음 만들 당시에는 약 42억 개 정도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을 전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IP가 필요한 것들이 자꾸자꾸 늘어납니다. 자꾸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IP 버전 4의 형태로는 한계가 있어서 IP 버전 6가 개발됐습니다. IP 버전 6는 이런 형태로 오른쪽과 같이 표기가 되는 방법인데 얘네들은 지금 각각을 콜론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콜론으로 구분을 해주게 되고 각각의 영역에는 우리 4자리 숫자가 들어있죠. 4자리 숫자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헥사데시말 16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진수 4자리로 구분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요 한 묶음은 16진수 2자리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요만큼에 해당되는 한 영역을 표시하면 요만큼에 해당이 되는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총 4바이트로 표시가 될 수가 있겠네요. 한 영역에 4바이트로 표시되면 4바이트는 기본적으로 아니죠. 그 이진수 2자리니까 2바이트가 되겠네요. 내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2바이트. 요만큼이 그 8비트, 이만큼이 8비트, 2바이트가 되겠네요. 2바이트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256개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1바이트가 256개를 구분해 주니까 256 곱하기 256만큼에 해당되는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걔네들이 총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P 버전 6의 경우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정보들을 그 컴퓨터를 구분해 줄 수가 있고 실제로 뭐 그냥 우리가 표시하게 할 때는 세상에 존재하는 먼지 하나하나의 번호를 붙일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설 IP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IP 버전 6의 사용이 그래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습실에는 지금 40대의 컴퓨터가 있지만 얘네들은 IP는 사설 IP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관리하는 컴퓨터가 하나 있으면 내가 다른 쪽에 요청을 하거나 다른 쪽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설 IP를 통해서 요청한 내 컴퓨터로 정확한 응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설 IP는 하나의 IP를 여러 개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IP 버전 6의 사용을 좀 더 늦추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IP 버전 4의 IP 주소 체계가 좀 더 많이 이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도메인 네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기로 하죠. DNS라고 하는 겁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숫자에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라고 하는 것들이 유일하게 컴퓨터를 구분할 수 있는 주소 체계이긴 한데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이름 형식으로 컴퓨터를 구분할 수 없을까? 이렇게 도입된 인터넷 서비스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도메인 관리기관을 통해서 도메인을 부여받고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는 www.du원.ac.kr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 www.microsoft.com에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런 도메인 네임을 쓰는 게 훨씬 기억하기가 쉽죠. KR, 대한민국에 있는 AC 어카데미 학술기관, 기관의 이름은 두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원이라고 하는 학술기관이죠. www, 월드와이드 웹, 그 홈페이지를 제공해준다 이런 뜻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com, 이것은 국제적인 컴퍼니, 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컴퍼니, 회사의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죠. 서버입니다. 이런 형태로 함으로써 좀 더 손쉽게 인터넷 주소를 기억할 수 있게 하죠. 근데 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이해하기 쉽지만 컴퓨터는 직접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메인 네임을 전달하게 되면 DNS 서버에서 얘네들을 IP 주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브라우저에서 뭔가 IP 주소를 도메인 네임을 전달하게 되면 DNS 서버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 IP 주소를 이용해서 원하는 서비스에 접속하고 그 서비스로부터 응답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물론 내가 직접 바꿔온 IP 주소를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내가 도메인 네임을 주면 DNS 서버에게 IP 주소를 확인해 오고 그 IP 주소로 이동하는 그런 절차는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트입니다. 포트는 컴퓨터 서비스를 접속하기 위한 접점 번호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여러가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를 사용하고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표의 제목을 봤더니 well known, 잘 알려진 포트 넘버 번호라고 그랬네요. 잘 알려진 포트 번호들. 일반적으로 우리 그 포트 번호는 16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6비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네들로 구분할 수 있는 포트는 총 몇 개가 되냐면 약 65,000개 가량이 됩니다. 이 65,000개 포트 번호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잘 알려진 포트 번호는 1번부터 1023번까지 10비트에 해당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포트 번호, 우리가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 되는 포트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 1번부터 1023번까지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은 TCP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고 FTP용으로 사용한다 그랬네요.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용도로 쓰는 거죠. 21번은 TCP고 FTP 컨트롤이라고 그랬네요. FT 작업을 하는데, 파일 전송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시그널을 보내줄 때 21번 포트를 씁니다. 자, 쭉 넘어가죠. 25번은 SMTP에서 사용합니다. 메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53번 같은 경우에는 DNS 용도,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67번, 68번 포트의 경우에는 DHCP 작업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80번 포트의 경우에는 HTTP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포트입니다. 이와 같이 아예 알려진 포트 번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23번 사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포트들은 사용하지 않고 내가 임의로 포트를 추가적으로 쓸 때는 1024번 이후의 값들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혹시 저번 시간에 우리 아파치 톰캣 서버를 설정할 때 커넥션 할 때 몇 번 포트 썼는지 기억나요? 네, 그때 우리 8080 포트를 썼죠. 8080 포트. 자, 8080 포트는 우리가 1번부터 1023번보다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파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때, 웹 서비스 작업을 할 때는 8080 포트를 이용한다라고 지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트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으니 이제는 종단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보기로 하죠. 종단점은 엔드 포인트 그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컴퓨터의 특정한 포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broadway.duon.ac.kr 컬론 80 그러면 얘네들은 요 앞쪽은 서버를 도메인 네임으로 준 거죠.
요 뒤에 있는 80은 포트 번호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요청할 때나 또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줄 때 상대방 컴퓨터에 해당되는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때 우리는 포트 번호, IP 주소, 포트 번호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우리 약속이라고 그랬죠.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간 통신을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통신규약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TCP/IP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 개들의 규약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 앞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는 TCP/IP 계층 중에서 응용 계층에 해당된다. 이것도 아까 전에 OSI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계층이 있는데 주로 서비스들은 그 위쪽에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시간이 밑으로 가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약속 왼쪽에 있습니다.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약속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 한 친구가 하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하이 그러고 이제 응답을 해줬네요. 그러자 got time 시간은 언제 좋아? 그랬더니 3시에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가 주고받는 거죠. 둘 사이에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고 got time 그러면 언제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해야만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자, 1번 컴퓨터에서 2번 컴퓨터로 뭔가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이때 커넥션과 관련되어 있는 리퀘스트를 요청하죠. 커넥션, 연결에 해당되는 리퀘스트 요청이죠. 연결 요청을 합니다. 연결 요청을 하면 상대방에서 원래 컴퓨터에게 커넥션에 해당되는 리플라이 응답을 주게 되는 거죠. 응답을 줍니다. 나 너랑 대화를 하고 싶어. 알았어. 준비할게. 그러자 이런 정보 좀 보내줘. 라고 웹 주소를 보내줬네요. 웹 주소를 보내주자. 알았어. 인덱스 페이지 달란 말이지. 그리고 인덱스 페이지를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도 약속이 필요하듯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약속이 필요하다.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 컴퓨터에는 어떤 정보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명령 프롬프트를 띄운 다음에 거기다가 IP 컴피구 빈칸 /all이라고 입력하라고 엔터를 쳐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정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호스트 이름 들어있죠. 그 다음에 주 DNS 전미사는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넷 어댑션, 지금 이것은 내가 노트북으로 연결한 거라서 이더넷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은 유선은 이더넷은 유선으로 연결해 주는 걸 말하는데 유선은 지금 내 컴퓨터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있고 무선 중에서 현재 나는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DNS 전미사는 설명은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어댑터를 사용할 수 하고 있다 그랬고요. 물리적인 주소라는 게 있는데 물리적인 주소는 우리가 통신을 하는데 필요한 그 장비마다 예를 들어서 이더넷에서도 물리적 주소가 있죠. 그리고 무선랜에도 이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통신을 하기 위한 장치들은 물리적인 주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 물리적인 주소는 이진수 두 자리 빼기 이진수 두 자리 빼기 이런 식으로 6개의 이진수 두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HCP를 사용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자동 구성을 사용하는지 아닌지가 들어있고요. 지금 현재 IP6 형태의 주소는 이런 형태의 주소를 부여받았네요. 그리고 IP 버전 4의 주소는 이런 식으로
117.16.183.49라고 하는 형태로 전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이라고 주었네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C급 IP 주소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말기로 하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만료 날짜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죠. 인터넷이 존재하고 여기에 인터넷과 나의 랜 사이에 존재하는 랜 사이의 출입문 역할을 해주는 얘를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어떤 걸 쓰겠다? 117.16.184.254라고 하는 걸 쓰고 있네요. 그 다음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IP configure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현재 내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는 뭔지, 이런 정보들을 알아내는 것이 IP configure all입니다. 다음은 웹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웹은 주로 우리가 www라고 표시를 해주는 건데, www라고 하는 것은 월드 와이드 웹의 두 문자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웹,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우리는 보통 이제 웹이라고 부르죠.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웹입니다. 그래서 웹 이퀄 인터넷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에는 웹 서비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은 19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위스 유럽 물리 입자 연구소, 보통 우리 줄여서 CERN이라고 부릅니다. 이 CERN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팀 버너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개발했죠. 이 사람이 팀 버너설이가 개발한 이유는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유럽에 있는 물리 입자 연구소는 워낙 유명한 연구소이고 그 업적도 엄청나죠. 그 연구진들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큰 화두였고, 이때 팀 버너스리가 제안을 한 게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HTML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TCP/IP라고 하는 환경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만드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 HTML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TCP/IP에서 서로 주고받게 되면 웹 브라우저, 인터넷만 존재한다면 우리 컴퓨터 기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얘가 가장 핵심입니다. 워낙 유명한 연구소이다 보니 거기에는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윈도우도 존재하고 유닉스도 존재하고 뭐 등등이었죠. 근데 컴퓨터는 다르더라도 내가 공유된 정보는 볼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월드와이드 웹이고, 이 월드와이드 웹은 그 이후에 거의 인터넷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이 월드와이드 웹은 웹 브라우저가 필요하다 그랬네요. 잠깐 우리 그 수업과 그렇게 크게 상관없지만 웹 브라우저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죠. 199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웹 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추억의 그 웹 브라우저가 됐는데 요즘은 저 보기도 힘들죠. 초창기에 이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게 시장 점유율이 얼마 정도 됐냐? 대략 한 9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5%니까 거의 전 세계의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어느 순간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것을 윈도우즈 95라고 하는 윈도우즈 95에 끼워놓고 공짜로 했던 겁니다. 넷스케이프를 쓰기 위해서 우리 넷스케이프 그 소프트웨어를 사야만 됩니다. 근데 윈도우즈 95만 사면 거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국에는 한때 반 마이크로소프트 정서가 엄청나게 나왔죠. 그리고 그 이제 반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독과점법 위반으로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두 개의 회사로 나누려고 그랬죠. 하나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 윈도우즈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다른 회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죠. 그렇게 했는데 빌 게이츠는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쪼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모든 사원을 다 걸었죠.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 기여한 것도 좀 참작해다오라고 업소까지 하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의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쪼개지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인해서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쟁에서 지고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전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웹브라우저 시장을 보게 되면 크롬이 56%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사파리가 18% 정도가 되겠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그 엣지 같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같은 경우에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95년 해봐야 그 불과 30년 전인가요? 25년 전. 25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아이러니를 맞게 됩니다. 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서버라고 하는 거예요. 웹 환경에서는 이제 웹 서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웹이라고 한다면 웹 클라이언트가 되겠네요. 웹 서버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들을 우리는 서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서버 컴퓨터는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웹 서버도 있고 FTP 서버도 있고 파일 서버, 프린트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뭐 등등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웹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웹 서버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 웹 서버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II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SP.NET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아파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HP나 JSP 이런 쪽에서 아파치를 씁니다. 톰캣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톰캣은 JSP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보통은 아파치, 톰캣은 한꺼번에 존재하면서 상용 서비스를 할 때는 아파치, 우리가 학습용으로는 톰캣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웹서버는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환경에 맞게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웹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컴퓨터를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PC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 있고 태블릿일 수도 있죠. 그 중에서 웹 클라이언트 그러면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지칭을 하게 됩니다.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은 PC였건 노트북이었건 PC였건 아니면 스마트폰이었건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고 서버는 거기에 맞춰서 응답을 주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웹 클라이언트는 이 컴퓨터들이 아니라 이 컴퓨터들 내부에 들어있는 웹 브라우저가 엄밀하게 말하면 웹 클라이언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HTTP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기로 하죠.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언어의 두 문자입니다. 얘네들은 가장 뒤가 프로토콜이네요. 통신규약입니다. 통신규격, 통신규약. 웹 서비스에 필요한 통신규약이 HTTP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간단한 명령어, 헤더 규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한 명령어들을 우리 부등호 가로 속에 넣어놓고 얘네들 부등호 가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태그라고 부르죠. HTML 태그. 이 태그는 특별한 분명히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되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대 텍스트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하이퍼텍스트, 초월 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요 HTTP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HTML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HTTP 약속에서는 HTTP 프로토콜에 맞는 방식으로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HTTP 규격에 맞는 리스폰스를 보내주게 돼 있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내부에 있는 웹 브라우저 내부에서 이 리스폰스를 해석을 해서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HTTP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죠. 웹 프로그램과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좀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 후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당 디바이스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데이터는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웹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뭐 설치하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기능,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웹 브라우저는 있어야 되겠죠. 웹 브라우저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서버에서 실행되고 실행 결과만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지는 방식이 웹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에 의해서 구현이 되게 되는데,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서블릿을 이용할 수도 있고 JSP 쓸 수도 있고 ASP.NET 쓸 수도 있고 뭐 ASP, PHP, ASP.NET 이런 것들로 서버 프로그래밍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ASP.NET을 배웠네요. 그리고 JSP를 이번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JSP에 비해서 배움으로써 서블릿도 살짝 맛보기는 하게 됩니다. ASP, PHP는 옛날 방식이라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JSP라고 하는 서버 프로그래밍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ASP.NET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미국, 일본 이런 따위 동네에서는 ASP.NET 프로그래밍도 제법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프로그래밍 방식도 알아야 되겠네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HTML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나 CSS 이런 따위들을 알아야만 됩니다. 특히 ASP.NET에서는 우리가 컨트롤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HTML을 모르더라도 웬만큼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지만 JSP에서는 HTML을 모르고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JSP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에 대한 것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공통 기반 기술로는 우리가 JSP를 쓸 때는 자바, 그 다음에 ASP.NET을 쓸 때는 C# 이런 것들이 그 기반 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웹 프로그래밍에서 이번에는 서버 프로그래밍을 보겠습니다. ASP.NET,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기반이죠. 그래서 .NET 기반의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렇지만 윈도우 OS에 너무 종속되는 문제, 상용 라이선스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요즘은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PHP, 이전에 굉장히 많이 썼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페셔널 하이퍼텍스트 프로페서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처리 속도 무지 빠릅니다. 좀 허접한 그 PC를 서버로 구축해도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운영체제와 웹서버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PHP를 쓸 때는 APM 환경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웹서버로는 아파치,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PHP,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키용, 위키 프로그램, 연구용 이런 쪽에서도 아직 널리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JSP입니다.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얘네들은 자바 서블릿 기반의 웹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얘네들은 가장 큰 강점이 자바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안정성, 확장성도 뛰어나죠.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웹 프로그래밍 기술이 JSP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JSP 개발 환경에는 JDK, 아파치 톰캣, 이클립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미 얘네들은 우리가 사전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다음은 JSP 맛보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JSP를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동작시켜보는 게 이번에 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자,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파일 메뉴,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뉴 프로젝트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웹이라고 하는 항목을 펼치게 되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은 JSP 프로젝트라고 입력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우리가 이미 그 개발 환경에서 다 설정을 해두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유저 디폴트 로케이션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설정해준 폴더 위치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타겟 넘버는 아파치 톰캣 7.0 버전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지정할 것 없이 이제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피니시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JSP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저기 한 학기 내내 그 같은 폴더에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은 파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한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기로 하죠. 자, 지금 JSP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그게 웹 컨텐츠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웹 컨텐츠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뉴 폴더를 통해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일단 폴더 이름은 챕터 02라고 하겠습니다. 챕터 02.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게 되네요. 그러면 웹 컨텐츠 폴더 안에 이렇게 챕터 02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 챕터 02 폴더에서 오른 마우스 new JSP 파일을 선택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렇게 new JSP 파일 형태가 그 저기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파일 네임은 hello world jsp.jsp라고 입력하고 next를 누르기로 하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새로운 JSP 파일을 만드는데 템플릿으로 HTML5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뭔가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프리뷰에서 보여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앞 페이지에서 피니시를 직접 누르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이 코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이 코드를 봤더니 상당히 익숙한 코드들이 있어요. 꺽쇠 %at page 이런 것들을 우리 GC어 그렇게 부릅니다. GC어는 우리가 차후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는 잠깐 간단히 살펴보죠. 랭귀지 자바 사용할 언어는 자바야. 컨텐트 타입 텍스트 슬래시 HTML. 자, 우리가 컨텐트를 만드는데 그 컨텐트의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HTML이라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글자들은 HTML이다 그런 뜻이죠. 캐릭터 셋 이퀄 UTF-8 캐릭터 글자의 세트 집합 글자의 집합은 UTF-8번 방식으로 사용할 거야. 그 다음에 페이지 인코딩 페이지를 사용하는데 페이지를 기술하는데 사용할 인코딩도 UTF-8 방식이야 이렇게 지정한 거죠. 이런 것들을 지시어 그럽니다. 페이지에 필요한 항목들을 미리 지시해 줄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HTML 슬래시 HTML 태그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에 헤더, 바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헤더 태그 내부에 메타로서 캐릭터 셋 지정했고 그 다음에 타이틀 지정했네요. 그리고 바디 영역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코드예요? 그래요. 이게 바로 HTML 코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템플릿을 HTML5로 가져왔기 때문에 HTML5 방식의 템플릿으로 기본적으로 기본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를 해주게 되면 새로운 JSP 파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소스를 한번 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뭐 별로 건들 거 없어요. 자, 일단 요만큼만 집어넣어 보기로 하죠. 바디 태그 내부에 디버 태그, 디버는 디비전, 영역을 지시해주는 거죠. 새로운 영역의 시작, 새로운 영역의 끝입니다. align equal center,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해라 그랬네요. h2 태그 많은 거죠? 그렇죠. 헤더 태그. 2번 크기의 헤더 태그, 제목을 달아주는 거죠. hr 많은 겁니까? 가로 방향의 줄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주석입니다. 주석. 주석은 우리가 그 JSP 신텍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만 이 주석은 기본적으로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코드죠. 주로 내가 프로그램 코드들을 작성했을 때 그 코드에 해당되는 설명이 필요할 때 이렇게 주석으로 해두면 나중에 이해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JSP의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현재의 날짜, 현재의 시간을 좀 출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때는 자바 클래스의 데이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은 여기가 나오겠죠. 15분 줄. 현재 날짜와 시간은 하고 나올 거고 요 꺽쇠가로 퍼센트 이퀄 퍼센트 꺽쇠가로 얘네들을 우리가 JSP 표현식이라고 부릅니다. 표현식은 해당되는 값을 이 위치에 출력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뭘 출력하느냐?
new 뭐 하는 거죠? 네, 맞아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객체 만들 때 사용하는 게 new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무슨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바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util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데이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그랬네요. 데이터 뒤에 괄호가 붙었네요. 그럼 뭐죠? 그렇죠. 생성자죠. 생성자. 새로운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java.util.data라고 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딱 만들게 되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 걔네들이 표현식을 통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은 오른쪽에 찍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여기에 바탕화면을 쓰거나 아니면 챕터 01을 펼쳐가지고 그 파일 이름을 이용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파일 이름에서 오른 마우스로 누르더라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은 여기에서 여기 빈 화면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Run as, Run on Server를 실행을 하기로 하죠. 그러면 저장을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저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현재 서버에서 실행될 거냐. 지금 우리는 환경에서 이미 톰캣을 등록을 해뒀기 때문에 그냥 톰캣이 나옵니다. 만약에 얘가 안 나온다면 밑에 있는 Manually Define a New Server 우리가 수동으로 새로운 서버를 정해야겠다. 요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 설정을 다 해뒀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실행을 했더니 요런 것들이 나오네요. Starting Tomcat v7.0 server at localhost has encountered a problem. 자, 톰캣 서버를 로컬호스트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encounter 만났다. a problem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밑에 설명이 나오죠. several port 8005, 8080, 8009 얘네들이 톰캣 그 버전 7.0 서버를 실행할 때 필요한 그런 포트들이에요. 얘네들이 already in user, already 이미 in user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트를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포트를 사용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파치 톰캣 서버를 설치해놓고 동작 확인했죠. 그래서 이미 톰캣 서버가 현재 동작 중이에요. 톰캣 서버가 동작 중일 때는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걔네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실행 중인 톰캣 서버를 잠깐 중지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지시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톰캣 서버를 중지시킬 때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 PC 오른 마우스 관리를 누르면 이런 컴퓨터 관리창이 나옵니다. 컴퓨터 관리창에서 아래쪽에 보면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을 펼쳤을 때 서비스가 보일 텐데 이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쭉 찾아가다 보면 아파치 톰캣 7.0 톰캣 7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옵니다. 얘네들이 지금 현재 실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수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를 켜는 순간 바로 실행이 되지는 않지만 현재 상태가 실행 상태네요. 저기에 톰캣 서버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8005, 8080 이런 포트들을 얘네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치 톰캣 서버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실행시켜 놓으면 안 돼요. 여기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중지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하죠. 코드 화면에서 오른 마우스 Run as Run on Server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방화벽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방화벽 경고가 나오면 액세스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쫙 나오게 되겠네요. H2로 헬로 월드가 나오고 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날짜와 시간은 그러고 얘가 우리 자바 클래스의 유틸리티 안에 있는 데이터 클래스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별도의 브라우저로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윈도우 그 메뉴를 누르고 웹 브라우저를 누르고 크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크롬 브라우저 내부에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별도의 브라우저로 나눈 것보다는 인터널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널로 바꿔 놓기로 하죠.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 생성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오류가 발생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그 요게 이런 밑줄이 끄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실행을 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바 빌드 패스를 다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바 빌드 패스를 다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탐색기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JSP 프로젝트를 누르고 오른 마우스 프로퍼티를 누릅니다. 그 중에서 자바 빌드 패스를 선택을 하고 라이브러리를 누르게 되면 이 아파치 톰캣 V7.0이 보일 겁니다. 얘를 잠깐 지웠다가 그리고 add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새롭게 한 번 더 지정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어집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일은 처음 만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의 개념을 알아보았고, 서버 프로그래밍에는 JSP, PHP, ASP.NET 이런 따위들이 있다. 그 중에 우리는 JSP를 배우는 거다 그랬네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에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따위들이 있는데 우리가 JSP를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된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JSP와의 첫 만남, 헬로 월드 JSP를 직접 만들어보고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강의록에 딸린 과제입니다. 헬로 월드 JSP 실행 화면을 캡처하는 건데, 강의록 31페이지에 있는 인터널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강의록 33페이지에 있는 외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결과를 보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캡처해서 우리 LMS에다가 업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SNS를 통해서 보내거나 우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쌓아두지 말자.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직접 얼굴 마주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빨리 그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우리 각자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